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코스피가 드디어 2,600선을 뚫었습니다. 미국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미국도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 2%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최종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큰 이슈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오페크에서 추가 감산 소식에 다시 4%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또 내일 하루 쉬어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8 그리고 이어지는 증시9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서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이슈들을 따라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증시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8도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더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도 잘 나왔고 부채 한도 리스크도 종식이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1.45%, 나스닥은 1%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그간 강세를 보이던 빅테크와 AI 관련주들은 큰 강세를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강보합세 수준에서 마감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통신주 쪽이 유독 3% 이상의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을 위한 통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은행 예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 또한 큰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와 관련한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과열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의 끝자락을 분위기를 보는 느낌이지 않나 싶고요. 데이터상으로 그 당시와 유사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닷컴 버블의 끝자락 당시가 가장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I와 빅테크에서 일반 주식들로 수급이 옮겨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는 AI, 빅테크를 비롯해서 수급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은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핫했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계속 이제 주가 고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제 다모다란 교수라고 하는 분은 나는 주식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나무라고 하죠. 캐시우드 60대의 그 여자 투자자인데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고 고생을 최근에 좀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또 좋아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그 돈나몬이라고 유명한 그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장주 기반의 투자자인데 이번에 엔비디아 상승분을 거의 놓쳤거든요. 그런데 뭐 늦게라도 이제 좀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이게 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쪽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의 어떤 관점들을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낙관론자들,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보고 강세를 보는 이런 강세론자들마저도 지금 엔비디아 뭔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PER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순이익이 1년에 3배 성장을 해야지
이 PER이 합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2배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모다란 교수라는 분 책을 제가 뭐 20, 30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봐가지고 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까지 들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PER이 뭐 200배까지 올라갔으니까 충분한 이제 근거는 좀 되는 것 같고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포드, GM 뭐 다 올랐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던 반면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은 테슬라의 강세에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강보합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배터리 협업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도 북미 전기차 사업 확대 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3.8% 강세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셀 업체들 협업하는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포드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테슬라도 나오고 같이 공장 만들어서 하는 이런 계속 스케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자, 캐터필러로 좀 넘어가죠. 캐터필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기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주가들도 좋았거든요. 특히 뭐 두산 밥겟도 좋고 북미 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주가들 좋아하는데 캐터필러 좀 알아볼까요? 네, 캐터필러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이자 이제 미국 기반의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건설 경기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좀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에 기대감을 보여줬고, 그래서 결국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캐터필러는 이제 건설 및 중장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항상 민감하게 움직이고 때문에 미국 펀드 매니저들도 다 자주 좀 쳐다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그간 오르지 못했던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그래서 급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까지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열이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캐터필러가 있었던 건데 두산 밥켓은 사실은 캐터필러가 오르지는 못하고 옆으로 처져 있는 가운데 두산 밥켓 혼자 올랐었는데 저희가 계속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이키, 아디다스 최근까지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좀 올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네, 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캐터필러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인 운동복 브랜드 아디다스, 나이키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운동복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1% 이상 우리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서 마감을 했는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더 높인 상황이거든요. 즉 향후 운동복 브랜드에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아디다스, 나이키도 상승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나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들이 이렇게 경기 순환 쪽이나 경기 민감 쪽으로 좀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유가 쪽 좀 봐야 되는데 오페크 쪽에서 추가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지금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7월부터 생산량을 최소 한 달 동안 100만 배럴 이상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는 자발적 감산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협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일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석유 생산량을 감산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 기조로 달리고 또 달렸는데 사실은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큰 이슈는 넘어간 것 같고 노동시장에서 데이터도 참 잘 나오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고용 지표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미국 5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33.9만 명이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회를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제 실업률도 3.7% 수준으로 나왔는데 실업률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발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서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실업률이 뭐 50년 만에 지금 최저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4에서 3.7 올라갔는데 연준에서는 은근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가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이번 주말 동안 거의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K 수준에서 버텨주면서 보합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0.73% 그리고 이더리움은 0.7%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리플이 24시간 동안 3.8% 상승을 했고 일주일 동안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리플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솔라나가 24시간 동안 4.75%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강보합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리플이 약간 미국 증시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입니다. 현재. 그래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리플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주간 수수료 소비량이 급감했다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인 인투더블록에서 이 현상을 밈코인 열풍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주식 시장으로 쏠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열기가 상대적으로 식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유동성이 현재 전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 암호화폐 시장은 횡보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이제 유동성에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이 시장의 유동성을 가장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또 잘 반영해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약간 미국 증시를 선행하는 이런 듯한 움직임도 보이는 종목이라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세의 흐름들을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방향성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단기 매수는 좀 이제 천천히 좀 지양을 하고 차익 실현도 좀 해나가면서 관망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나마 심리와 매수세가 시장 내에서도 아직도 리플로 쏠리고 있고 리플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매할 종목을 찾는다면 리플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뭐 27,000달러 선에서 계속적으로 뭐 껌딱지같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뭐 가치주 비슷한 그런 향방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본질 가치 쪽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내재 가치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내재 가치가 좀 이제 개선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선행하는 이런 경제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글로벌 M2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거의 미국 대공황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실 경제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주 의견이고요. 지금 온체인 데이터나 암호화폐 시장 내 데이터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내재 가치가 지금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암호화폐 분석을 이제 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제를 이제 따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 자산시장에서 0.1%의 비중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 세계 자산시장을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자산시장의 흐름은 경제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 유동성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장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파헤쳐 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 볼게요.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예. 네, 항상 주말을 육아로 바쁘게 또 채우고 계시는 우리 이청원 FA님이신데, 자, 오늘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 준비를 해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굳건한 미국 경제 실업 최저 경기 침체 아닌 골디락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만한 단어는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미국의 5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3.7%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3.5%였잖아요. 그보다를 좀 상회하는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앞서서 강관우 앵커도 앞서서 미장원 코너를 통해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자, 지금 이청원 FA님 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건 골디락스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의 헤드라인의 주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단어죠, 골디락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사 자체의 흐름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증시의 흐름이 참 괜찮았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여전히 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덕분에 미국의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미증시의 흐름이 좋았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었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올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상황의 일정 부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모두 묻어나 있는 게 이번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네 글자가 담고 있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업 지표를 바라볼 때 이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골디락스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의 헤드라인인데 과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미증시를 끌어올렸던 또 다른 요인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정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의 훈풍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단어들이 다 내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시 국가 부채 한도 확대 법안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 이건 쉽게 설명하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시장 리스크가 지금 제거가 된 거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못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 기억에 처음 나왔던 게 2011년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잘 마무리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이 딱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 결국에는 시장 리스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 것. 그런 면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시장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의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연초부터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기껏해야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입니다. 0.25%포인트. 지난달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시장은 지금 지난 한 해 시장에 산재되어 있었던 가장 큰 리스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훈풍에 놓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 네. 이 6월 FOMC에서는 인상을 쉬어가고 그 다음 FOMC에서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던데 네. 이청원 FA님께서는 베이비 스텝 한 번을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0.5 그러니까 빅스텝이 되겠죠.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 된다 해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네, 말 그대로 가능성.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일정 부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베이비 스텝으로만 움직였는데 0.5%포인트 수준의 빅 스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매우 불안한 신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결코 해당 국가가 되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자들을 불안해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0.5% 수준의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업 도산이 되겠죠. 우리가 한 3월, 4월 정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안정화. 그런데 기업 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몇몇 기업들의 도산으로 만들어진 경제 파탄입니다. 그거에 감안한다면 미 정부에서 계속해서 기업 도산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장 리스크 완화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요. 미 증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우 특이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미증시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거는 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AI와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기타 반도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4,325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만 올라가면 S&P 500도 결국에는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 문제라고 저는 최저치 대비해서 생각을 해요. 2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0%가 지금 계산을 제가 해봐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특정 인덱스잖아요. 인덱스가 지금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는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만큼 지금 나스닥과 S&P 500은 좋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홀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미국의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훈풍 이어지는 핵심적인 이슈, 테마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죠. 반도체.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2011년부터 이어진 나스닥 증시의 훈풍. 또 우리나라는 조금은 배제된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와 일본, 유럽 모두 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다우인데요. 다우는 제가 연봉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나스닥도 좋았고 S&P 500도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우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우가 드디어 올해 기준으로 양봉이 딱 나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3월 정도 전에 한 3월경에 그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당시까지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스닥과 S&P 500과의 상관계수는 0.9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죠. 매우 흡사하게 움직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커플링 현상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증시의 흐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스닥이나 S&P 500의 흐름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준으로 0.6에서 0.65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0.6 이상이면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었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다우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미 증시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증시의 흐름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쉬운 게 있다면 나스닥과 S&P 500 매우 잘 올라갔는데 다우는 그러지는 못했죠. 앞으로 키 맞추기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조금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다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우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30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더 랠리를 보인다 하더라도 다우의 상승은 조금 더디겠지만 그래도 다우 또한 결국에는 지난해 보였던 저기 파란색 운봉입니다. 저거에 따라잡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커플링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질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미 증시의 훈풍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나 고용 지표가 되겠죠. 네. 앞서 이야기하신 실업률 그 3.7%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3.7%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각국 모든 정부가 거의 비슷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3%인데 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인 정책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게 3% 수준인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7%밖에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 지표와 고용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비농업 일자리 또한 33만 개. 물론 그 근무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취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고용 지표가 지금 견고합니다.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고용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우리가 실물 경제를 과연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도 괜찮고 미국의 시장 리스크도 상당 부분 완화되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일락서라고 하는 실물 경제의 상승과 안정이 뚜렷한 가운데 주식시장도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는 금리 수준이 되겠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역사적으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리게 되면은 이때 줄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은 앞서 이야기한 기업 도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가 높다는 것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을 계속해서 좌시하고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도 지금까지는 2000년대 이후로 사실상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라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하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에 정책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게 될 것인데 지금 그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씩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리 인하가 조금씩 나오고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고 실물 경제도 나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못 갈 이유는 결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 침체와 관련된 핵심이 되는 지표가 GDP인데요. 제가 GDP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GDP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4% 수준. 그때는 4%면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011년 이후로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5%가 될 수도 있는데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많이 커진 상황에서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야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뉴노멀 현상이라고 하는 즉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들이대는 잣대도 달라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1.5% 수준의 경제 성장, 그것도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올 거고요. 때로는 1%도 너무 잘했다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다고. 그도 그럴 것이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이 상당 부분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내재가 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은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은 결국에는 제조업과 ICT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제조업과 ICT,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금씩 우리 주위에 상용화된다면 그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과 우리의 편의가 다 증대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 규모도 결국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4차 산업에 따른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혜와 지금 보이고 있는 실물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혹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더 이어진다면 2000년대에는 IT, 그리고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 2020년도에는 이제 4차 산업이 되겠죠. AI가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결과, 이에 따른 수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농담 삼아는 아니고요. 코스피 4,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설렙니다. 요즘에 시장 보면은. 네. 너무 좋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요.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을 때 코스피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랠리를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설렌다는 이청원 FA님의 표현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 지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골디락스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골디락스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지금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도 2020년 2월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공포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청원 FA님의 이 설렘도 이런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 시장에서 2,600선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수혜 섹터를 또 분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청원 FA님께서 많이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혜 섹터 그리고 수혜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반도체를 봐야겠죠. 네.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1등 산업이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았고 그 아래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과연 실적이 당장 나아졌는가?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덕분에 지금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를 말 그대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무언가 주가 되지 않으면 이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잘 갔던 거고요. 앞서 차트로 보여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덩치 자체가 조금 더 큰 코스피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 그 기업들이 결국에 시간을 두고 더 올라갈 것이고 코스피는 곧 3,000포인트까지는 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목은 저는 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 하나예요.
S넷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동사는 자회사 구더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보수와 운영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구더스의 사업 영역이 엔비디아로 확대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슈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사업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었고 협력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미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상하게 확 뛰었어요. 그게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사는 요걸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시간의 거래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S넷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 금요일 장 후반에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시간 외에서 첫 번째 거래였죠. 4시 10분. 10분에 바로 상한가에 잠가버렸어요. 만약에 증시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전 상한가 그냥 갔을 거라고 봅니다. 4시 10분에 이렇게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결국에는 오늘 개장하면 장 초반에는 매우 좋겠죠. 상한가를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그런 자리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 이 이슈가 예전에 있었음에도 그때는 조용하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부각이 되어서 단기간 이렇게 올랐다면은 특별한 매도 물량이 없다면 전 오늘 상한가에 갈 거라고 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차트 흐름인데요. 요 구간 제가 따로 박스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연초였어요. 1월, 2월, 특히 2월에 당시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동사의 주가도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주들이라든지 호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분은 알 거예요. 매도 물량이 뭔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르는 듯한 느낌. 저도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장 후반에 팡 하고 나온 다음에 시간 내에서 단기간에 저렇게 상한가에 가고 좋은 이슈가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동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성정보라고 하는 기업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았는데 그 기업이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테마를 지금 좋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우선 흑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2분기에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지금 이 엄청난 이슈가 조금만 붙는다면 저는 단기간에 이 기업 주가는 2배까지 금방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S넷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시가부터 흐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기업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노리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부합하는 종목이면서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은 기업으로 S넷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흐름 꼭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분석해봤습니다. FA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8시 반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 센티멘탈로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이제 한 1주나 2주 계속 이런 이제 인터벌로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친숙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SKIE 테크놀로지부터 보면요. 주가로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레이더에 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특히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장기 공급 계약하는 그 뉴스도 나왔고 공시도 나왔고 금액 공시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하고 장기 공급 계약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아주 번쩍 이렇게 들었죠. 계속적으로 좋은 이 주가 흐름이었는데 아주 금요일 날 크게 올랐고 SK 이노베이션도 저희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밑에 SK온이라는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드디어 조금 돌아서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MBK 컨소시엄이 이끄는 거기서도 한 1조 5천 정도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또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 SK이노베이션에서 2조 정도를 또 내려주고 그리고 기타 뭐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해가지고 4조가 넘는 금액의 SK온 캐파 증설하는 데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고 또 SKC 최근에 주가 보니까 녹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SKC 주가까지도 최근에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SK 넥실리스라고 해가지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박을 하는 회사인데 음극재 동맹을 포스코랑 하겠다. 이런 뉴스가 또 다시 나오면서 SKC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SKC까지 이 세 개 회사들 SK그룹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장서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이 회사 주가들이 마침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오늘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포트를 보니까 제목이 아주 셉니다. 양극재가 될 상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화에도 나와서 그런 이제 제목을 이제 따라가지고 뽑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건 미래에셋이죠.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양극재와 같은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할 거다. 리레이팅 뭡니까? 주가 재평가입니다. 주가 재평가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댔죠. 그래서 중국 경쟁사들하고 경쟁 강도가 완화될 거다.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쪽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제 완화가 될 거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는 SK그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벤더 그러니까 공급받는 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뿐만이 아니고 이쪽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염두하시면 좋죠. 그다음 DB금융에서도 얘기를 하반기부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증설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분기까지는 이제 손실이 날 텐데 손실 폭이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외인, 기관 전부 다 지금 매수를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이렇게 보실 때 여러 이제 정보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상당히 핫한 종목이 돼 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7.6%가 올랐고요. 종가가 98,000원인데 오늘 한번 봅시다. 10만 원을 넘어갈지 말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위기 타면은 바로 10만 원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는 중앙에 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절대적인 밸류가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이 회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밴드를 아주 높게까지 쳐줬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로는 비싸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값 근처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계율, 목표 주가 보니까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가죠. 목표 주가 계율 13%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관없이 주가가 더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한번 그 금요일 날 아주 강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목표 주가가 그러면 따라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밴더를 다변한다 했을 때 이 회사가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위기 좋고 분위기 좋을 수 있는 주식으로 SKI 테크놀로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펀더멘탈 주식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져온 거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한화 관련돼서 방산 이쪽 주식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 줄로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연초 대비해서 50%나 올라갔습니다. 같은 계열사, 자회사죠. 한화 시스템. 여기도 주가가 만만치 않게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한화 관련돼 가지고 이쪽 라인들이 주가를 계속 선도하고 있다. 특히 방산 항공우주 분야에서 주가들이 좋은데 이 회사 두 개 회사가 계속 주가가 좋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풍산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고점 치고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려왔고 LIG 넥선 분위기 비슷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쭉 내려오다가 주가가 반등을 먼저 하고 있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14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산 쪽을 좀 좋게 보는 거죠. K나는 자주포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누리호 쪽 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방산 부분에서 대규모 매출 인식이 시작됐고 여전히 방산 부분에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폴란드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호주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루마니아까지 MOU 양해각서죠. 양해각서를 체결해가지고 금년 중에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지금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항공 분야 뭐 여전히 어렵지만은 이쪽 자회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우주 산업이 견조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누리호 관련해 가지고 4차에서 6차까지 총괄 예정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판 스페이스 X 대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먼저 올랐다가 4월 11일 날 고점 치고 슬그머니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2.6% 올라갔는데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쭉 사들어 왔는데 하나도 안 팔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버티고 있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슬금슬금 팔아가지고 아주 많이 팔았죠. 그래서 아주 다른 행보를 서로 보이고 있는데 주가는 어떨까요? 저는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좀 이기지 않겠나. 그래서 기관들도 좀 다시 사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밴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ING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계를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산 쪽, 우주항공 쪽 제가 기업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 계율이 32%입니다. 현대로템 29%, 풍산 33, 항공우주 33, LIG 넥선 밸류 주식이죠. 43%.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주목할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I 테크놀로지, 펀더멘탈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공휴일을 하루 앞둔 월요일 시장이지만 우리가 챙겨봐야 될 종목들은 증시 8만 보셨다면 충분히 가득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에 이어서 앞서서 살펴드렸던 S넷까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